최근에도 우리가 정권만 바뀌었는데 너무 좋다라는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특검 통과한 국무회의가 다 윤석열 내각 사람들인 거 아니에요. 반대했던. 요즘에 죽을 지경일 거예요. 집에 가서는 야 역시 다르다. 예. 윤석열이랑 이재명은 좀 다르다. 종전 정부에서는 그냥 하고 싶은 말 대통령이 한마디 하고 끝나는.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에서 국민의 민의를 담아서 법을 만들었는데 대통령이 매일 제동을 건다? 그건 사실상 국회법을 무력화시키고 우리 헌법 체제를 무너뜨리는 거거든요. 그 짓을 윤석열이가 한 겁니다. 쇼만 했잖아요. 그러니까 쇼통만 해왔고, 저는 이제 세상이 바뀌었다라는 걸 저분들이 좀 실감하지 않을까. 이진숙 위원장은 보면 좀 가시방석일 것 같아요. 제가 현장에 있었다면 이렇게 얘기를 해줬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나, 좀 마음에 안 들죠. 어제 저희가 이재명 씨의 얘기가 나와가지고 투표를 해봤거든요. 근데 이제 그 최종으로 한 10,000명 가까운 분들이 투표를 했는데 결과를 보니까 51대 49로 나왔어요. 안 만들어도 된다가 51, 만들자가 49인데 장윤미 변호사님한테 만약에 물어보면 어느 쪽이세요? 저는 만들어도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왜냐하면 이걸 정말 간직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고, 특히 이 정부를 응원하셨던 분들, 그리고 찍으셨던 분들, 표를 주셨던 분들은 이런 부분이 또 사회적 약자분들한테도 드리고, 이게 꼭 뭐 어떤 뭐 권력자들한테 가는 게 아니고요. 그리고 제가 한 이제 보수 패널에 이야기를 했는데, 자기 생일 때 부인한테 장미꽃다발을 사다 주는데 그게 꼭 실용적이어서 사다 주진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의미는 상당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유가 어떻게 보면 고개가 약간 끄덕여지기도 해서 결과적으로는 저렴하게 맞추면 되니까요. 그게 너무 고가도 아니고 많은 분들한테 또 의미가 있는, 그리고 우리 역사에 기록되는 대통령이 되셨기 때문에 이런 걸 바라는 분들도 상당히 많다는 그런 좀 방증인 것 같습니다. 뭐 시계 만든다고 꼭 우리가 받으란 법은 없지만 그렇죠. 못 받을 뭐 가능성이 그래도 높아요. 있으면은 뭐 그렇게 하고, 저는 하나 지금 확보가 됐어요. 와우. 어제 김병주 최고위원님이 자기 받으면 나 죽겠다고 그랬어요. 약속을 지키면 저는 그걸 제가 차지 않고 우리 좋은 행사를 해가지고 어머, 원하는 너무 우리 있네요. 정어리원들한테 드릴까 생각하는데 일단 뭐 받아야 드리죠. 김기현 변호사님은 만들자 안 만들자 어느 쪽이었어요? 저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개인적으로는 이제 제가 뭐 받을 수 있으면 저도 좋겠지만은 그런 것도 있지만, 우리 이재명 대통령 처음 취임했을 때 처음 찾아간 게 그 국회에서 경호원, 방호원 분들 찾아가시고 뭐 청소 노동자분들 찾아가시고 그래요. 그랬잖아요. 이렇게 사회적 약자분들을 찾아가실 때나 아니면 그런 분들 청와대로 초청하시거나 할 때 그런 분들한테 이렇게 좀 많이 드렸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권한이라는 게요, 안 쓰는 게 꼭 좋은 건 아닙니다. 있는 권한을 잘 쓰는 게 훨씬 저는 중요하다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시계도 당연히 잘 만드시는 게 전 좋다고 보고요. 최근에도 우리가 정권만 바뀌었는데 너무 좋다라는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예를 들면 특검 3종 세트가 다 통과가 됐고, 또 이태원 참사 유가족분들 정말 탄핵 인용될 때 엉엉 우시던 모습 우리가 다 봤거든요. 근데 그분들에게도 가장 실효적인 조치를 하라고 대통령께서 직접 챙기고 있고, 또 코스피 지수도 거의 뭐 이제 3,000선을 뚫으려고 이제 계속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아니 이렇게 기분 좋은데 시계도 만들고 더 이런 정부가 잘할 수 있도록 더 많은 응원을 위해서라도 저는 권한은 잘 쓰면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검 얘기가 나왔으니까 우리가 좀 이따 하겠지만 어제 그 특검 통과한 국무회의가 다 윤석열 내각 사람들인 거 아니에요. 반대했던 사람들. 대통령만 한 분 바뀌었을 뿐인데. 근데 거기에다 대고 이의 없죠 뭐 이러면 그 표정이 참 요즘에 죽을 지경일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아까도 누가 그러는데 집에 가서는 야 역시 다르다. 예. 윤석열이랑 이재명은 좀 다르다라고 본인들도 이야기하지 않겠는. 제가 오늘 중앙일보 기사로 기억을 하는데 국무회의 풍경과 관련해서 그냥 거수기 역할만 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 이재명 대통령이 반대하셨었을 텐데 이야기해 보시라라고 했을 때 2조 지금 총리 대행이잖아요. 좀 유감이 있다. 뭐 이러저러한 점이 그렇다. 그리고 법무부 차관도 이게 외환죄인지 좀 뭐 의문이 간다라고 해서 본인 의견들을 이야기했을 때 이재명 대통령이 듣고 경청하겠다. 그리고 보통은 이제 여당에서 특검 발의하는 경우가 어딨냐 막 이런 이야기를 야당에서 하잖아요. 그래서 나도 어떻게 보면 이걸 특수단 형태로 특별수사단 형태로 가도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이미 이게 지체됐던 부분이 있고 국회에서 통과했는데 내가 이걸 제동 걸기가 어렵다는 사정이 있다 했을 때 제가 중앙일보 기사에서 눈에 띄었던 건 이렇게 고개를 끄덕였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게 정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첫 국무회의 때도 행정안전부에서 이제
파견 나오신 분이 이거 그냥 막 이렇게 어정쩡하게 진행이 됐었잖아요. 왜냐하면 종전 정부에서는 그냥 하고 싶은 말 대통령이 한마디 하고 끝나는 거의 그냥 박수로 그냥 가름하는 그런 수준이었기 때문에 야 이렇게 대통령이 달라지는 게 정부가 달라지는 게 큰 이 변화를 가져오는구나 저는 진짜 실감했습니다. 그래요. 정말 회의다운 회의를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도 제가 처음에 그런 얘기 했어요. 힘들겠죠. 안 하다가 그렇게 하려니까. 그래도 일부 장관들은 평생 공직에서 있었던 사람인데 그 전에 윤석열 하는 거 보다가 좀 저런 대통령 진작 우리가 만났으면 우리도 정말 나라를 위해서 제대로 좀 일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런 한탄도 하지 않겠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뭐 소위 윤핵관인 국무위원들 일부 막 예. 표정 막 이렇게 막 썩어 있는 그 사람들 몇 명 빼고는 그래도 공직자로서 저는 나라를 사랑하고 애국심이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봤을 때 와 진짜 실질적인 회의를 하면서 점심시간까지 김밥을 먹어가면서 그렇게 회의를 계속한다. 나 이거 어렸을 때 공직자 정말 청운의 꿈에 품고 들어갔을 때 열심히 할 때 사무관일 때 과장일 때 그때 하던 건데 열심히 일하던 건데 그때 생각날 것 같고 즐거울 것 같아요. 예.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자면 대통령의 거부 권한이라는 게 헌법에 나와 있는 건 맞는데 아주 예외적이고 제한적으로 써야 됩니다. 그 이유는 삼권 분립 때문에 그렇고요. 민주적으로 선출된 대통령뿐만 아니라 민주적으로 선출된 국회,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에서 국민의 민의를 담아서 법을 만들었는데 대통령이 매일 제동을 건다? 그건 사실상 국회법을 무력화시키고 우리 헌법 체제를 무너뜨리는 거거든요. 그 짓을 윤석열이가 한 겁니다. 그래서 그걸 정상화시키는 거기 때문에 아니 지금까지도 뭐 최혜병 특검부터 김건희의 그 수수료 빽빽한 부정 비리 의혹들 거기다가 내란과 관련된 얘기들 이거요 내란과 관련돼 가지고 본인이 처벌받으니까 두려운 사람 빼고는 반대를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동안 수사도 안 했고 특검의 요건을 다 충족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께서 참 지혜롭다고 제가 느끼는 게 이거를 지금 기존 검찰 써도 되죠. 특수본 만들어가지고 대통령인데 뭘 못합니까? 특수본 만들어서 뭐 왜 120일만 합니까? 왜 200일 그 특검에 제한된 기한이 있거든요. 왜 그 기간만 해야 되죠? 5년 하면 어떻습니까? 근데 그걸 안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럼 이 정도로 권력을 절제해서 쓰겠다라는 의지라면은 저는 머리 정신이 제대로 박힌 국무위원들은 그동안에 거부권 썼던 윤석열의 그 만행이 잘못된 거지 지금 대통령께서 하시는 일이 오히려 이게 국정운영 우리 헌법 가치에 부합된다 이런 판단하는 게 저는 순리고 맞는 상식적인 판단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가을이님 대통령 임기가 벌써 일주일 지났네요. 아쉬우죠. 일주일도 아쉬우시죠. 그렇죠. 예. 아유, 3년은 너무 길다. 막 우리가 끙끙 앓았던 게 엊그저께 같은데 좀 하루하루가 감격입니다. 시계 얘기 짧게 더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죠. 제가 이번에 이 이재명 시계와 관련해서 주목하는 부분은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일단 약간 잘못 전해진 부분이 있다라고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를 했어요. 페이스북에 이렇게 글을 올렸습니다. 대통령 시계 관련해서 다소 오해가 있는 것 같다. 얼마 전에 시계 얘기가 나왔고 그때 꼭 필요할까요? 라는 취지의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뭐가 필요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전달이 된 거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아쉽다. 시계가 그래도 가성비가 제일 좋다. 그래서 여기 이 부분입니다. 여러 제안을 경청한 끝에 의미와 실용성 모두 담을 수 있는 선물이 적합하겠다고 판단해서 가성비 높은 대통령 시계 제작을 지시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상징성을 지닌 만큼 그에 걸맞게 정성껏 준비하겠다. 모두가 자랑스럽게 여기실 수 있는 선물이 되게끔 하겠다. 기대해 주셔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뭐 이슈가 딱 생겼을 때 제안을 경청하겠다. 이번에 이제 경청수석 새로 만드는데 경청수석 근무하는 곳은 대통령실 밖에다 두겠다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야 밖에 나가서 현장의 소리를 들으니까. 이런 과정이 참 아름답다. 그 전에요. 이제 대통령실이 안 만든다고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아쉬워가지고 하여튼 우리 네티즌들 대단해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스마트워치. 스마트워치에 대통령식의 모양을 탁 이렇게 도안을 해가지고 그걸 또 인증샷을 올린 그런 사람들이 꽤 많더라고요. 보세요.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이렇게 해가지고 김규현 변호사님 스마트워치는 이렇게 실력이 좋으면 저게 저렇게 화면을 만들 수도 있나 봐요. 그렇죠. 사실 저도 지금 스마트워치를 차고 있는데 네. 저거 보니까 저도 저거 다운 받아가지고 한번 설치를 해볼까? 네. 만들 수 생각이 있어요? 드네요. 아 그럼요.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김규현 변호사님도 저는 뭐 또 인터넷 다운 받는 걸 할 수 있다 이거예요. 만들 수 있는. 챗GPT한테 요즘 물어보면 알려줍니다. 만들어줘 그러면. 예, 예. 아 예. 민주당의 이해식 의원도 뭐 만들었다고 인증샷을 올렸던데요. 저기에도 야 참 대단들 하셔. 저런 과정이 참 좋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장희매 변호사님? 그러니까요. 과정이 아름답죠. 애정이 상당히 묻어나고 제가 댓글 같은 것들을 봐도 같은 생각이 드는데 누가 이런 댓글 다신 거예요.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은 안 갔잖아요. 아예 일하러 직무실에. 그러니까 가짜 출근 차량 보내고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아 이재명 대통령 퇴근 차량 잘 살펴봐라. 퇴근 안 했는데 퇴근한 척처럼 차량을 보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열의를 갖고 일을 한다는 걸 아 국민들이 이렇게 위트 있게 표현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요즘 그냥 감동입니다. 근데 그 소통이라는 것도요. 안 해본 사람은 못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윤석열이라는 자꾸 그 전직 대통령 제가 소환해서 좀 그렇습니다만은 쇼만 했잖아요. 그러니까 쇼통만 해왔고 오로지 관심사는 자기 배우자. 그 사리 사욕에만 꽂혀 있었기 때문에 소통이라고 말하면서도 오로지 쇼 국민들을 속이는 쪽으로만 나타났다라면은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성남시장 뭐 그 이전부터 이제 정치를 정말 어떻게 보면 국민들과 함께 해오신 분이기 때문에 이 소통이 아예 몸에 밴 거죠. 그런 식으로 해오면서 지금 최고 권력의 자리까지 가신 건데 참 대통령 한 분이 이렇게 바뀌니까 국무회의가 바뀌고 국무회의가 바뀌면은 그 내각에 참여한 장관들이 바뀌고 장관이 바뀌면 그 부처에 가서도 그 장관의 소통도 대통령 닮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더 국민 속으로 들어가는 이런 정부의 모습이 아마 국민들이 바랬던 진정한 의미의 소통에서의 그런 정부 아니겠는가. 근데 이거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몸에 밴 사람만이 할 수 있는 하나의 좀 특출난 능력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여러분 되게 재밌으시죠 오늘. 제가 왜 이 말씀 드립니까? 벌써 지금 동접이 2만 1,000명을 넘었는데 좋아요가 10,000명이 안 됐다는 거. 예, 빨리빨리 좋아요 눌러주세요. 어제 국무회의 얘기했는데요. 거기에 참석해 있는 윤석열 내각 면면들 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영상을 한번 보십시다. 뭘 저렇게 열심히 보여주는지 모르겠어요. 아이고. 이야. 아니 근데 아니 신행희 변호사님 지가 싫으면 안 오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뭐 싫은 거를 티를 내는 것 같은데 표정이 좀 표독스럽다라는 단어가 좀 떠올랐는데 굉장히 좀 뭔가 화가 난 듯한 표정? 그러니까 이 대선에 나는 동의할 수 없어. 뭐 불복한다는 표정 비스무리하게 나와 있는데 그러면 본인이 그 자리에 안 있으면 되는데 굳이 와가지고 또 철야까지 이렇게 국무회의 또 김밥 먹어가면서 열심히 해야 되는 자리에 있으니까 얼마나 괴로울까라는 생각은 드는데요. 지금 이진숙 위원장은 아마 그 법인카드 사용 부분을 비롯해서 아마 이제 수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 자리에 얼마까지 있을지도 참 의문이고 저는 이제 세상이 바뀌었다라는 걸 저분들이 좀 실감하지 않을까. 아마 그날 있었던 국무위원들 중에 이완규 법제처장도 눈에 들어오던데 아마 뭐 동병상련 좀 비슷한 마음 아니었을까 그런 천장만 생각이 쳐다보시더라고요. 이제 이진숙 위원장은 보면 좀 가시방송일 것 같아요. 근데 또 김밥이 아니라 빵이라도 줬으면 조금 더 낫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도 있는데 그 표정 보면서 이거 생각나더라고요. 제가 현장에 있었다면은 이렇게 얘기를 해줬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나 저 마음에 안 들죠. 약간 유행어 같은. 근데 제가 실수를 하나 한 게 있네요. 좋아요를 눌러달라고 부탁을 하면서 이진숙 얼굴을 보여줘 버렸네.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진숙 마음에 안 드시는 분은 좋아요 눌러주세요. 어제 뉴스 보니까 지난번에 국무위원들 전원 사직서 제출했을 때 박성재 법무부 장관 콕 집어서 했는데 국정원장도 처리를 했더라고요. 예. 국정원장은 왜 안 했나 궁금했는데 당연히 하죠. 예, 지금 이제 후임자가 지명이 돼가지고 국회 인사청문회 요청안이 예. 들어갔으니까 이제 뭐
보취임할 거기도 하고. 근데 그때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근데 맞습니다. 뒤늦게 이제 알려진 거죠. 예. 국정원장도 그러니까 국정원장이 뭐 그렇게 되기 전까지는 잠깐 뭐 어떤 이제 긴급한 업무나 뭐 이런 게 있을 수도 있으니까 예. 살려놨다가 어차피 수사 받아야 될 사람이지 않습니까? 내랑 가담 혐의가 있는 사람들은 다 정리를 예, 해야죠. 지금 언론에도 보면은 뭐 한덕수라든가 조태용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기존 진술과 다르다 행동들이 그런 것들이 많이 나왔지만 저는 지금 이재명 대통령실에는 더 많은 정보들이 들어가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 계엄 당시에 그 밑에서 일했던 사람들, 공무원들 이런 사람 많은 걸 알고 있는 사람들이 아마 다 제보를 하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들을 종합해서 이제 순차적으로 이렇게 다 사퇴 처리를 시키는 것 같습니다. 근데 왜 이양규는 사표 안 받죠? 당장 급한 업무가 있는 부서들 위주로 이렇게 사퇴를 시키는 것, 수리를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법무부 같은 경우에는 일단 특검되면 파견 검사 120명을 추려야 되는데 그 명단을 법무부에서 정리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박성재 장관 그대로 놔둘 수는 없는 거고 아마 국정원도 그와 비슷한 일이 있는 건데 법제처는 상대적으로 좀 급한 그런 것은 없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아니 뭐 걔는 안 받고 계속 나오게 해야 돼. 국정원 얘기가 나왔으니까요. 지금 민주당 원내대표 경선이 13일인가요? 네. 금요일. 예, 내일 모레 있는데 이제 이 와중에 이번에 출마한 후보가 김병기 의원, 서영교 의원 두 분이잖아요. 그런데 MBC에서 김병기 의원의 부인이 당시 이현수 국정원 기조실장과 통화한 내용을 입수를 해서 보도를 했지요. 그 보도한 내용은 짧게 설명을 드리면 그런 겁니다. 김병기 의원의 아들이 군에 있을 때 국정원에 응시를 했는데 서류 필기 신체 검사 다 합격을 했는데 신원조회에서 탈락을 한 거죠. 그런데 원래 김병기 의원이 아시다시피 국정원 인사처장 아주 국정원의 간부 출신이죠. 그랬다가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찍혀가지고 민주당 의원이 됐는데 우리가 그러면은 야권 인사라서 탈락시킨 거냐라고 하니까 뭐 이제 뭐 꼭 그런 건 아니다. 다음에 한번 잘 챙겨보겠다라고 했는데 하필이면 원내대표 경선 과정에서 이게 불거졌고 그리고 MBC가 보도했다라고 하는 점에서 지금 좀 논란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시다시피 내일 서영교 의원이 우리 고정 코너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출연하니까 내일 서영교 의원은 어떻게 지금 뭐 서영교 의원을 또 공격하는 소리도 있어요. 뭐 그렇게 네거티브로 가냐. 서영교 의원은 본인이 안 그랬다라고 하지 않겠어요? 내일 그래서 직접 만나서 얘기를 들어볼 텐데 김병기 의원은 또 지금 이제 우리가 갑자기 모시기가 좀 쉽지 않고 또 그런데 서영교 의원만 얘기 듣는 것도 좀 일방적일 것 같아서 내일 전화로라도 좀 말씀을 듣고 싶다 그래서 내일 통화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내일 한번 서영교 의원과 김병기 의원의 입장을 한번 들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일단 MBC의 이런 의혹 제기에 대해서 김병기 의원이 입장을 밝힌 게 있습니다. 페이스북에 그렇게 글을 올렸지요. 한번 좀 띄워봐 주시겠어요? 예. 김병기 의원 입장입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평소 같으면 그냥 넘어갈 텐데 원내대표 후보니까 간단히 해명을 드리겠다. 이게 잊을만 하면 보도되는데 하여튼 10년가량 이렇게 시달리고 있다. 결과만 말씀을 드리면 그동안 이 문제를 가지고 국정원에서 수차례에 걸쳐서 감찰하고 감사하고 감사원에서도 뭐 이렇게 감사를 했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 그런 건이다. 이번에는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 그렇게 입장을 냈고요. 민주당의 박선원 의원도 국정원 차장 출신이죠.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금 김병기 의원 아들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는데 김병기 의원은 국정원 채용 어떠한 비위도 없다. 이미 박근혜 정부 때 서류 필기 면접 다 합격됐는데 신원 조사 과정에서 탈락이 된 거다.
아버지가 국정원 간부 출신이고 자신은 기무사 현역 장교인데도 억울한 일이다. 이러면서 지금 옹호하는 글까지 올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을 해보죠. 먼저 김규현 변호사님. 예, 이거는 두 가지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MBC 보도의 출처가 어디인가 라는 부분하고 이제 그럼 이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해야 되는가인데요. 출처는 저 생각을 해봤는데 통화 녹취니까 결국에는 그 부인분 아니면 이현수 기조실장 그렇죠. 둘 중에 하나일 수밖에는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보니까 이현수 기조실장은 과거에 국정농단 때 수사를 받아갖고 핸드폰을 뺏겼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특검 관계자나 이런 사람들한테 그 녹음 내용이 다 들어갔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수사기관에서 이거를 보유하고 있던 것이 흘러나온 거일 수도 있다. 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 내용적으로 봤을 때는 김병기 의원 주장이 상당히 저는 공감이 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뭐 이제 성적이 안 되고 뭐 면접에서도 떨어졌는데 그런 사람을 이제 청탁을 해가지고 붙였다라고 하면 이건 당연히 큰 문제가 되겠지만, 사실 성적이나 뭐 이런 것에서 다 합격 처분을 받았는데 석연치 않은 이유로 신원조회에서 탈락됐다는 거거든요. 이거는 그 당시에 이제 야당 인사였던 김병기 의원에 대한 어떤 정치적인 보복이라든가 연좌제 이런 거일 수 있는 거고, 그거는 당연히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저 같은 경우만 해도 제가 뭐 예를 들면 검찰개혁 얘기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에 제 자녀가 검사에 지원을 했는데 다 성적도 됐는데 뭔가 석연치 않은 이유로 김규현 자녀라는 이유만으로 검사에서 탈락했다? 저라도 굉장히 분노할 것 같아요. 예. 저는 하고 싶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김병기 의원 아들이 지금 나온 대로 모든 조건을 다 갖췄는데 신원조회만으로 그 뭔가 그 김병기 의원을 싫어하는 쪽에서 탈락을 시켰다라고 한다면은 그건 당연히 김병기 의원 측이 오히려 억울해해야 되는 일 아니냐.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그리고 지금 박근혜 정부 때죠. 그렇죠. 장미 변호사님. 네, 네. 박근혜 정부 때 국정원 기조실장인데 야당 의원의 부인이 청탁 전화를 한다. 좀 납득하기는 힘들어요. 청탁은요, 이 어떤 취업 과정 중에 하거나 최종 결정되기 전에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떨어진 다음에 했어요. 근데 떨어진 것도 저희가 신원조회에서 떨어진 것 대단히 이례적인 거 맞습니다. 일단 시험도 받고 면접도 통과를 했는데 신원조회에서, 왜냐하면 예전에 이제 사법고시에 있을 때도 신원조회에서 떨어지는 일들이 왕왕 있었어요. 시위 전력 있는 학생들 떨어졌죠. 근데 뭐 다음번에 그러면 좀 유예를 했다가 다시 붙여준다까 뭐 이런 게 있었는데 번번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소연을 합니다. 그 녹취를 들어보더라도요. 그래서 왜 안 되냐. 그 당시에 야당 의원이었어요. 그리고 눈에 가시처럼 보였던 걸 같아요. 추정하기로는. 김병기 의원은 일단 국정원에서 계속 인사, 조직 이런 부분을 담당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국정원 안에서도 야, 아들이라서 떨어뜨리나 보다 라는 이야기가 나왔다는 거예요. 본인이 억울하다는 거예요. 전화 넣은 거 뭐 적절한지 부적절한지는 저는 뭐 논쟁의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이것이 청탁이니 뭐니 이렇게 하는 거는 좀 문제가 있고, 또 김병기 의원이 법적으로 문제 삼겠다고 한 부분도 여러 갈래가 있는 것 같은데, 일단 보도에 대해서 이 보도가 정확히 맞느냐, 또 하나는 김규현 변호사님 짚어주셨듯이 이게 아마 둘 중에 한 명, 그 어머니 내지는 그 기조실장이 본인이 폭로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포렌식 과정이 한 번 있었다는 거예요. 누가 이 부분을 음성까지 갖고 보유하고 있다가, 이게 대단히 예전 박근혜 정부 때니까 오래된 녹취예요. 이거를 언론사에 제보 내지는 활용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도 상당히 분노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맥락이라면 본인의 항변은 어느 정도 저는 개인적으로 됐다라고 생각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추가 수사에서 또 밝혀져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신원조회라고 하는 것은 뭐 국가보안법이라든지 이런 부분 걸리는 거, 이런 것을 좀 보고 그렇게는 할 수 있는지, 연좌제는 폐지가 됐고, 신원조회 얘기하니까 제가 기억나는 사례가 하나 있는데, 제 기자 선배 중에 한 분이 일찍이 이제 사법시험 1차, 2차 다 합격했는데, 그때는 아주 적게 뽑을 때요. 120명인가 뽑을 진짜 때. 대단하신 분. 그때는 2차 시험 합격하면은 거의 뭐 3차는 그냥 통과인데 떨어졌어요. 3차에서. 그 영화에 나오잖아요. 3차는 면접관 싸다구를 날리지 않는 한 무조건 붙는다고. 근데 이제 대학 때 시위 전력이 있어가지고 저기 떨어진 거예요. 이분이 이제 그래서 이제 기자가 됐는데, 우리가 맨날 우스갯소리로 그래요. 선배는 검사 됐으면 여러 죽였을 거예요. 워낙 깐깐하고 하여튼지 정확하신 분이니까.
그런데 평생 그게 좀 맺혀 있었던가 봐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나중에 복권이라고 그럴까? 그게 됐어요. 그 변호사 자격을 취득을 했어요. 어머, 예. 그런데 기자 계속하고 정년 퇴직한 다음에 변호사 개업해가지고 지금 변호사 활동을 하고 있어요. 훌륭하시고 대단하시네요. 예. 그런 분도 있는데 이런 신혼조회인데 근데 MBC가 이제 보도하니까 MBC가 왜 그랬을까? 뭐 그런 생각, 그런 얘기를 하는 분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가 생각해 볼 부분들을 좀 정리하자면은 그 사건이 2016년 7월 녹취라는 그 MBC의 보도를 기준으로 하면 그렇게 돼 있고요. 또 김병기 의원의 말에 의하면 2017년으로 좀 돼 있는데 어찌 됐든 굉장히 오래전 일인 거는 맞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제가 관심을 갖는 부분은 원내대표 선거를 앞두고 있는, 그러니까 민주당의 이제 어떻게 보면 새 정부가 들어와서 첫 당직 선거, 매우 중요한 선거를 앞두고 이게 국정원 발로 지금 흘러나왔다라는 게 저는 굉장히 좀 의아한 부분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공교롭게도 그날 김병기 의원의 배우자의 그 녹취록이 나온 날, 그날 또 그 소위 말하는 조태용 국정원장의 그 특활비 국정원에서 지급한 부분, 이게 또 같이 문제가 됐거든요. 그렇다면 국정원 입장에서는 좀 그 사안을 좀 물타기 하려고 이거를 흘렸을 가능성과 아니면은 한 3일 뒤에 펼쳐질 민주당의 원내대표 선거에 어떤 영향을 줄 의도는 그럼 과연 없었겠는가? 라는 관점에서 본다면은 좀 이 부분은 좀 문제가 될 소지는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국정원의 국내 정치 불개입에 대해서 우리가 그동안 많은 개혁도 했고 여러 가지 노력도 했는데 이번에 뭐 모든 논란을 다 떠나서라도 그 녹취와 조태용 원장의 특활비 지급이 같은 날에 이렇게 시차를 두고 한 날에 벌어진다라는 것은 이거는 뭔가 좀 조율의 느낌이 좀 나기는 한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아무튼 원내대표 선거를 치르긴 해야 되는데 이 상황에서 뭐 김병기 의원도 나름대로 뭐 이걸로 피해를 볼 여지가 꽤 큰 것이고 또 서영교 의원 쪽에서도 또 피해를 봤다라고 주장할 소지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 두 분에 대한 걸 빼고 국정원 쪽에서 흘러나왔다라는 그 국정원의 정치 개입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뭐 진영을 떠나서 이 부분은 반드시 좀 규명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필요하다면 김병기 의원의 주장대로 그 아들에 관한 부분도 뭐 좀 더 추가적으로 더 보완을 해서 진실을 더 밝히는 노력을 하면 될 일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 EJ 팍님이요. 이런 글을 주셨네요. 전화도 기조실장이 해달라고 했다네요. 김병기님 부인이 고발하겠다고 하고 의원님은 말리는 상황이었고 기조실장이 김병기 부인이 고발한다는 소리를 듣고 자기가 설명하겠다고 전화해달라고 해서 했다고 합니다. 장윤선 취재 편의점에서 말씀하셨어요. 아, 만약에 그렇다면 또 상황이 달라지네요. 그러니까 결론은 사실관계를 파악을 한번 해봐야 되고 오래된 일이긴 합니다만은 이게 지금 어떻게 그러면 언론사까지 전달이 돼서 이게 지금 원내대표 선거를 앞두고 이게 참 공개가 되느냐, 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정원이 좀 해명해야 될 일이 좀 많아 보인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예. 한번 내일 또 제가 전화 연결되면 어떻게 된 상황인지 물어보도록 하고요. 김효정님, 백운경커님, 혹시 그 기자님이 박연재 기자 아닙니까? 어떻게 아세요? 오, 성함까지. 제가 실명은 말씀을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야. 뭐 나쁜 거 아니니까. 예, 박연재 선배 맞습니다. 지금 예 아시는구나. 예. 자, 김병기 의원 기자 질문을 이렇게 받고 대답하는 영상이 있는데 잠깐 한번 보죠. 말 같지 않은데. 그게 이제 좀 아예 허위 사실이라는 취지이신 건가요? 좀 약간 방금 말씀 주셔갖고. 이거에 관련된 거 물어보면 해요. 제가 보면 얘기를 할게요. 감사해서 감사한 결과 문제가 없다고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이렇게 밝혀졌습니다. 그럼 일단 그 두 개 무엇을 보도를 하려면 두 기관은 지금 공식적으로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럼 두 기관에 먼저 확인을 해봐야죠. 그리고 그 내용이 되기 전에 그 내용 이전에 이것이 그러면 왜 일어났는가에 대해서부터 처음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 이 정도면 충분히 된 거죠? 통화 녹취는 사실이지만 청탁은 아니라는 말씀이세요? 아니 그게 어떻게 청탁이 되고 그런 식으로 질문을 합니까?
2017년서부터 이 문제는 계속 나왔습니다. 기자님들 대부분 조금만 자료를 찾아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취재를 했을 때 제 아들은 국가정보원의 비밀요원이었습니다. 어떤 그런 신문에서 보도해서 그런 블랙 요원이 되지도 못합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고 하는지 제발 생각 좀 하시고, 그리고 자료들 다 찾아보시고 공식 기관에서 확인해 보시고 저한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 해본 손 이상입니다. 하지 마세요. 하지 마시라고. 이거 하세요. 예, 마지막에 역정을 좀 내는 것 같은데, 그런데 김기현 변호사님, 대를 이어서 정보기관에서 일하는 것도 참 쉽지 않은 일일 거예요. 그러게요. 뭐 어떻게 보면은 판검사 중에는 이제 자녀가 또 이어서 많죠. 이렇게 법조인이 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데 국가정보원도 뭐 워낙 비밀스러운 기관이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좀 있는가 봅니다. 근데 저는 정보기관에 대해서도 뭐 특수부대 근무하는 거랑 비슷하게 굉장히 한 애국심과 희생 정신이 있지 않으면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그 대를 이어서 이렇게 간다는 것 자체가 좀 대단한 집안이다. 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일 이제 서영교 의원 나오면 또 물어보겠지만 사실 저런 논란이 서영교 의원한테는 도움 안 돼요. 그렇죠. 오히려 지금 불리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당혹스러운 것 같아요. 서영교 예. 의원도. 예. 네. 자, 내일 한번 이 문제 좀 더 다뤄보도록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지요. 이제 드디어 특검 전국에 들어갑니다. 특검 시작되지요. 진작에 그런 말씀 드렸죠. 내란 척결해야죠.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지금 더 시급한 문제가 민생 회복입니다. 경제가 살아나야지요. 다행히 경제는 심리라서 지금 코스피도 2,900선 3년 5개월 만에 돌파하고 또 여러 가지 물가를 잡으려고 하는 이재명 대통령의 아주 단호한 의지, 이런 것들이 비춰지면서 조금씩 개선될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6일에, 제 기록은 16일에 맞죠? 16일인데 맞아요. 네. 안 다루겠습니다. 왜냐? 어차피 또 도로 친윤당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저도 이런 예측이 가능한데 이 세 분에게 예상을 여쭤봐야 그 당은 어차피 또 도로 아까 보셨던 그 지하를 활보하는 윤석열의 사람, 과거 윤석열의 사람이 또 원내대표가 되진 않을까, 그런 예상이 들어서 안 다루겠습니다. 근데 다만 물러난 사람, 어제 그 권성동 원내대표가요 이제 기자회견을 했는데 그거 보고 나서 좀 이분이 무슨 말씀을 하시나 귀 기울여 들어봤는데 어이가 없었습니다. 일단 관련된 영상 잠시 보고 돌아오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경험 때문에 일어난 탄핵 정국에서 저는 여러 동료 의원님들의 간곡한 요청에 따라 원내대표로 출마했습니다. 이를 두고 일부 의원들과 언론은 왜 친윤이 원내대표를 하느냐라며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윤석열 정권 탄생에 적지 않은 역할을 했습니다. 이후 저에게는 친윤, 윤핵관이라는 수식어가 늘 붙어 다녔습니다. 그러나 저는 대통령에게 아부를 한 적도 없고 특혜를 받은 적도 없습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들어가지도 않았고 윤석열 정부 내각에도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는 대선 시기부터 윤석열 정권 출범 이후까지 윤 대통령에게 여러 차례 쓴소리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당대표 선거 출마를 중도에 포기한 바도 있습니다. 더욱이 저는 2022년에 이미 원내대표를 역임했습니다. 제가 자리에 무슨 욕심이 있었겠습니까? 저는 야, 이거 화면을 보고 이제 윤석열이 그런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야, 이 성동이가 말이 많네. 야, 진짜 이제 내가 이제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러니까 열받아가지고 아크로비스타를 활보한 거 아닌가 싶을 정도의 생각이 들었거든요. 아니, 근데 죄송한데 제가 지금 저희가 세 분에게 이거 보여드렸잖아요. 제 평가를 여쭙기도 좀 민망합니다만 무슨 말을 하는 건가요? 저분은 진짜로 윤핵관이 아니었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김민정 의원님? 네, 아무도 안 했고 특혜도 안 받았다고 하는데 체리떼봉 받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2022년에 원내대표 했잖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정권 3년 동안에 알파요 오메가예요. 예, 왜냐면은 2022년도 원내대표를 했었고 예. 이제 마무리 원내대표를 한 거잖아요. 그렇죠. 추경 원내대표 후임으로 예. 절반 임기 채운 거잖아요. 그런데 핵심적인 역할을 다 해놓고 이제 와서 아니라고 한들 국민들이 사실은 아니었어? 이렇게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네. 이 정권과 나라 망친 주범 중에 한 명인데 본인 예. 저렇게 무슨 뭐 독배를 마셨다는 둥 내가 뭐 최선을 다했다는 둥 후회는 없다는 둥 이런 얘기가 뭘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예. 더군다나 개혁을 위한 의총까지 이 취소시킨 당사자 아닙니까? 본인이 예. 무슨 권리로? 그래놓고는 우리가 여전히 원팀이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미몽에서 깨어나지 못한 한 사람을 마지막으로 보는 듯한 그런 느낌이었죠. 예, 김영남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어떤 꿍꿍이가 있길래 저런 얘기를 하는 걸까요? 차라리 안 하는 게 나을 뻔했어요. 그냥 조용히 퇴임하는 거로 예. 하는 게 나을 것 같고, 그러니까 예. 주장하는 바는 그거 같아요. 나 크게 뭐 덕 본 거 없어. 내가 당대표도 못했고 네. 윤석열 정부에서 내가 총리를 해보기로 했어. 장관 한 자리를 얻어갔기로 했어. 나는 뭐 득을 본 게 없다. 예. 이 취지를 주장하는 건데 예. 윤핵관 자체가 어마어마한 득을 본 겁니다. 사실은. 예. 정권의 실세다라고 소문나면 일단 만나자는 줄이 끝이 안 보일 정도로 길어져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거 한번 중독된 사람은 못 끊어요. 그래서 항상 권력 옆에 제일 먼저 다가가는 스타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네. 왜냐면 해보니까 너무 좋거든. 네네. 근데 자기가 뭐 총리도 못 해봤고 장관도 못 해봤고 내가 당대표도 중도에 포기했으니까 나는 뭐 아무것도 얻은 게 없어 라는데 예. 그 얘기를 듣는 국민들은 뭔 소리 하는겨. 그렇죠. 어? 예. 그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저 기자간담회를 안 하고 아유 내가 이제 그만둔다라고 그냥 소셜미디어에 저 이제 그만둡니다 한마디 하든지 아니면 예. 아예 그것도 안 하고 조용히 물러나는 게 차라리 나을 뻔했어요. 예. 그러니까요. 뭘 잘했다고 기자회견까지 하면서 사퇴 기자회견을 해요 지금. 아니 저는 뭐 그럴듯한 얘기 할 줄 알고 봤다가 뭔 소리 하나 해가지고 계속 보는데 이게 뭔가 싶어가지고 아니 뭐 이제 와서 이런 얘기 한들 뭐 달라지는 게 있겠습니까, 김종욱 교수님? 저 얘기해야 돼요? 네? 제가 볼 때 이제 연착륙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권력 예. 연장이 꿈인 것 같고요. 그러면서 하나 걸어놨잖아요. 예. 비상계엄은 위헌 위법했다라고 하는 것을 명백히 밝힌다고 얘기한 걸 보면 네. 또 다른 권력을 연장하기 위한 연착륙으로서 예. 저렇게 던져놓은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정신 못 차리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정신을 못 차리는 게 이재명 정부 국정 운영에 도움이 되는 건지 안 되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건강한 야당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건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예. 국민들도 그런 것들을 통해서 견제 균형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긴 하는데 저렇게 정신머리 없이 지내는 것도 어찌 보면 이재명 정부가 속도감 있게 위기 상황들을 돌파하고 국정 운영을 잘 할 수 있는 또 배경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예. 그냥 저러쳐라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법사위원장 자꾸 달라고 하는데요. 전반기 국회가 아직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법사위원장 임기는 사실 민주당에게 남아있는 게 맞다. 뭐 이건 사실이니까요. 근데 이 야당이라는 게 견제를 한다라는 야당이라는 게 뭐 정상적이어야지 뭐 법사위원장을 뭐 관행에 따라서 뭐 고려를 해보거나 할 거 아니겠습니까? 고려해서도 뭐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만 자꾸 저런 식으로 이제 목리를 부리니까 일단 정상이 되고 나서 좀 얘기를 하자. 뭐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입니다.